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행가 정영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사람은 나혜석입니다. 여자 같지 않은 여자, 엄마 같지 않은 엄마, 아내 같지 않은 아내, 나혜석. 우리들의 일그러진 꼴패. 꼴패는 꼴불견스러운 페미니스트 그렇게 얘기하는데, 페미니스트의 원조라고는 나혜석을 말해볼까 합니다. 말이 너무 빨랐다. 그리고 재승박덕 그렇게 이야기하죠. 재주는 참 뛰어난데 덕이 얇을 때, 덕이 모자랄 때 재승박덕 그러는데, 나혜석을 많은 사람들이 성공 일변도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말할 때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나혜석이 아니라 남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남편은 변호사 김우영이었죠. 그런데 프랑스에 여행 갔을 때, 프랑스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최린 3.1운동 때 그 천도구 대표로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과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서 이혼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 11년 만에 헤어지는 마당에서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혜석은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결혼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죠. 그리고 정조 같은 것은 이건 도덕도 아니요, 법도 아니요, 취미다, 취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까 이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내가 키우겠다, 사남매였죠. 그때 딸 하나, 아들 셋, 그리고 이혼을 이렇게 그 불륜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만큼 그는 말로는 결혼이나 정조를 우습게 여겼지만 자립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규칙 사유가 잘못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죠. 뒤에 최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조를 유린했으니까 생활비를 줘야 된다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그 역시 여의치 않았고, 최린도 생활비를 준다고는 했지만 이혼하면 안 줬습니다. 요즘도 남편들이 이혼하면 생활비를 준다거나 아니면 양육비를 준다고 해놓고도 안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자기가 맡고, 남편이, 그리고 규칙 사유가 자기에게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혼을 당하게 되죠. 남편, 그러니까 아내의 인생을, 나혜석의 인생을 좋게 보지 않았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쳤죠. 그럼 자녀는 어땠을까요? 내 자녀를 뒀는데 큰아들은 12살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3남매가 컸는데 이렇게 20대 후반부터 30대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발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에 나혜석은 막 하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의 아들로 큰 둘째가 김진입니다. 김진은 김구의 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기자 했었던 거예요. TV에도 유튜브에서도 보면 김진도 나올 겁니다. 그만큼 진이란 이름이 많습니다. 성까지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 김진은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고 89세 1919년 3년 전이죠. 저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죽기 10년 전에 꼭 2009년에 84세로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 한많은 인생을 산 다음에,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향유한 다음에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그땐 그 길이 왜 그리 좁았던 거. 아마 엄마가 가신 길이 좁은 길, 험한 길로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때는 왜 그 길이 그렇게 좁았던 거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김진, 나혜석의 둘째 아들이 재능이 넘치는 분이셨지만 아들로서 조금만 절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응어리를 사겨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고 했죠. 무슨 아쉬움이? 조금만 더 절제했으면 그 재능을
발휘했을 텐데.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뭐 34년이던가요? 그러니까 나이성 나이 38살에 이혼한 다음에 이혼 고백서라는 것을 삼천리라는 대중 잡지죠. 뭐 어찌 보면 그냥 잡담, 잡화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삼천리라는 잡지에다가 자기 이혼 고백서를 통해서 그 전 남편, 자식들 하며 자기 생각을 막 그대로 토로를 했잖아요. 그는 그렇게 38살에 자기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곤란스럽게 했는데 진짜로 그 아들, 둘째 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캔들 이런 걸 거론해서 우리 가족의 심적 고통이 컸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생모가 나혜석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다. 자기가 어머니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저기서 다가오는데 친구하고 같이 가면은 어머니의 행색이 좀 초라하면은 그 어머니가 아는 체를 해도 그 친구를 의식해서 그냥 아는 사람인 양 지나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가 엄마였는데 엄마는 배신감을 물론 느끼겠죠. 그러나 친구가 물어봤을 때는 아는 사람이야. 우리 집 식모야.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공용 욕설이 엄마의 행실 말하는 거잖아요. 너네 엄마 행실이 안 좋아. 너는 엄마 출신이 안 좋아. 해서 엄마가 미천하다는 거, 엄마 행실이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생모가 나혜석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구설수에 말리고 그 유명한 엄마, 요란한 엄마의 아들이라는 게 싫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8살 아들이 죽기 10년 전에 또 하는 말입니다. 젊어서는 펄펄 뛰게 미워했던 사람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고 별려왔던 사람이, 그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덜 미워지고 혹은 가물거릴 망정 용서의 그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은 나의 탓일 것이다. 내 마음이 옛날보다 더 누그러져서가 아니라 유연해져서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 용서가 이렇게 좀 가물거리는 그런 정도는 있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젊을 때는 펄펄 뛰면서 미워했고 그리고 이제 무슨 화해의 계기도 없었는데 용서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 것, 그것 내가 용서해서 아니다. 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다. 나의 탓일 것이다 하면서 팔순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보는 어머니 어때요?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죠. 나는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 싫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전 남편의 평가, 그 아들의 평가, 그러면 그쪽 편도 있었을까요? 있었죠. 처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빠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 오빠는 일제시대에 유학을 한 사람이죠. 나경석. 그리고 나혜석을 일본에서 전문학교 유학을 하게 자극하고 주선한 사람입니다. 나경석, 나혜석의 아버지는 나기영이라고 해가지고 그 군수를 지낸 사람이죠. 시흥 군수를 지낸 사람인데 일제시대에 그 고관 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일본에 둘이나 유학을 시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딸도 능력 되면 배워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있었고 그리고 오빠도 그렇게 신여성으로 자기 여동생을 만들었는데 그 오빠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혼한 다음에 오빠가 그렇게 인생을 도와주기도 하고 학문을 도와주기도 했기 때문에 가끔 찾아가는데 이혼 이후에 가끔 가서 거기서 기대 살았는데 오빠는 뭐라고 했냐고요? 오빠는 나의 편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야, 몇 년만 좀 근신하라. 좀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네 내실을 기하면 네가 내공을 쌓으면 그림 실력을 기르면 그때는 세상도 좀 잠잠해지고 그리고 네가 실력을 이렇게 보일 날이 여자도 세상에서 활동할 날이 오리라 했어요. 자기 핏줄도
나혜석의 그 행실이 좀 말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너무 앞섰던 거예요. 그러면 오빠가 보는 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근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기 싫다고 나가서 자립했느냐? 아닙니다. 그 말 듣기는 싫어도 크게 오빠와 대립하지도 않고 궁하면 또 찾았어요. 그럼 오빠는 또 받아줬어요. 아예 그 다른 사람들이 와도 뭐랄까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그 구석진 방에서 거기서 혼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마음도 추스릴 수 있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또 궁하면 찾아가고 그랬겠죠. 뭐 절로도 다니고 여기저기 그 양로원도 다니고 말년에는 아주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초인류 유학생이 그때 당시 1896년생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1930년생인데 우리 어머니보다도 약 4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일본에 유학 가서 전문학교까지 나왔다면 초인류입니다. 그런데 생산적이지 못하고 교육적이지 못했고 사회문화적으로도 그렇게 적응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오빠는 역시 오빠인지라 형제인지라 봐줬죠. 그럼 자기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발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상과 공상의 세계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요. 몽상가요, 환상가였다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생각이 빨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양화를 전공했잖아요. 일본 가가지고. 그 당시에 서양화를 했으면 일본은 우리 그 동양에 있는 서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서구 문화를 접했는데 여기서 20년 가까이 살았으면서도 서구 문화를 너무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화가 서구 표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문화 같은 것을 동경하고 유럽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는 그만큼 유럽에서 들어온 건 좋은 것이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이다. 탈이 안 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5주 가면 뭐 유럽에 한 여행을 이제 서구를 1년 8개월 정도 김우영이 뭐 워낙 변호사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이제 같이 다니기도 하고 한 6개월 정도는 프랑스 그 동경의 프랑스에서 동경하던 그림 공부를 했는데 그래봤자 6개월입니다. 그때로서는 물론 어마어마한 거죠. 유럽 여행 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유럽에서 뭐 그 실험 결혼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 당시 그 코끝도 안 보고 결혼하는 그 상태와 견준다면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그 실험 결혼이 뭐 일부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그걸 또 주장하기도 하고 그걸 옹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환상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냥 서양에서 하는 건 무조건 다 사실 서양 여행 일주일만 가도 그런 거 있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그런 연애를 할 수 있고 그런 실험 결혼과 동거를 할 수도 있겠죠. 서양에 가서 좋은 것들이 오는 것은 몇 년도 부족하지만 나쁜 것들이 오는 것은 몇 주도 깁니다. 며칠도 길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걸음 종이 역할을 걸음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양에 너무 기울어 버리니까 비판적 수용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술을 한다 보니까 미술에도 얼마나 사조가 많습니까? 문학에도 그렇듯이 무슨 뭐 고전주의다, 낭만주의다, 자연주의다, 또는 뭐 초현실주의다, 다다이즘이다, 뭐 야수파네, 뭐 인상파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서양에서 나와서 서양에서 지고 또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에 소개될 때, 일본에 소개될 때는 게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학문적으로 우리는 공부한 거예요. 서양에서는 치열하게 누군가 창조를 해서 그 세계를 구축하면 뭐 모네다 마네다 뭐 인상파 또 인상파 중에서도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서양에서 나오지만 서양에서는 그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에 뭐랄까 사조 이즘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이즘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그 사조가 생기면
또 다른 사조가 도전하고 또 사람과 사람도 그렇게 대결 내지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 미술이 발전하고 그런 거거든요. 피카소 같은 사람은 오죽하면 밥 먹고 섹스하는 시간 빼놓고는 그림만 그렸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양적으로 많은 양을 개인적으로도 그려내는 속에서 그 중에서 뭐 큐비즘이다. 뭐 그 새로운 어떤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사조다. 지금까지 못 본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해석은 그냥 이게 머리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자로서 그 억눌린 세계이기 때문에 남자는 기존을 지키려는 의식이 있고 여자는 기존 세계 기득권을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세계, 동양은 미개하다는 의식, 이런 것 저런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그냥 서양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동양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다 그걸 막 받아들이는, 물론 젊으니까 유연하니까 견문을 넓히면서 자기가 그 뭐랄까요 의식이 깨어나니까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인형의 집이는 뭐 로란의 뭐래도 보면 그래서도 보면 굉장히 그 현학적인 자기가 아는 체 하는 서구적인 째를 내는 멋쟁이 스타일의 그런 글들을 많이 봐요. 오히려 그래서 화가인데 그림보다도 오히려 글이 더 유명한 측면이 있어요. 왜? 말같이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실천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 피카소처럼 왜 못 그려? 피카소가 나와가지고 나혜석한테 너 이렇게 좀 그려. 그러면 뜰 텐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혜석이 피카소 되겠어요? 아무리 뭐 한국 여성 최초의 서양 화가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피카소 같은 저력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뭐랄까요 시행착오가 있어야 하는 거고 피카소야 하는 거죠. 피카소가 만난 그 때는 거기서 한 번뿐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현실을 알만도 하련만 이상세계와 자기가 고백했듯이 공상세계에 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고 결혼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실패 인생인 거예요. 무슨 뭐 페미니스트 최초고 여기저기서 그 문학과 또는 미술을 이야기하지만 실패한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초기에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선구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가 나는 엄마로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런 것도 다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잠 못 이루는 그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저런 것을. 그래서 오죽하면 이혼한 다음에는 아이는 내 살을 뜯어먹는 악마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악마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혼한 다음에 또 아이들 만나려고 막 학교 찾아가고 뭐 원래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실제로 아이를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아빠가 들으면 막 아주 질색을 해가지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거예요. 그 유럽과 동양 것이 섞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섞이고 근대와 고전, 고대 그리고 현대가 어우러지고 그리고 이성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이 심해가지고 감정의 기복이 말 그대로 뭐 줄 끓듯이 어떤 여자 널뛰듯이 그렇게 변하니까 아이들도 엄마를 싫어했다고 해요. 오히려 아동학대 비슷한 유사 아동학대를 하니까 집착을 하니까 아이들도 만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매가 전부 다 아빠 따라가서 크잖아요. 경제적인 측면 여러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고민 끝에 뭘 언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수용 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용할 때 뭔가 멋지게 만드는 자기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 걸 다 받아들이면 그렇게 귀가 그렇게 눈이 그렇게 코와 이 감각기관이 그렇게 발달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세상에 그 많은 감각이 들어오는데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걸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화불량이 걸릴 만한 그런 뭐랄까요 격변기에 너무 노출된 문화를
이렇게 다 수용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것은 쉬운 자기 뭐 발언을 알아주는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그 글의 위력이 클 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림보다도 글에 주력한 측면이 있고 그림 많이 그려놨는데 뭐 자기가 금강산이다 여기저기서 작업하다가 작업실이 다 타가지고 뭐 또 불탔다나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림은 뭐 얼마 남지도 않았고 글이 더 유명한 측면이 있죠. 하여간 철학이나 교육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인성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의 한계에 이르도록 넘치도록 너무 많이 수용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소년 등과 그런 말하죠. 소년 시절에 등과하면 문제가 된다. 소녀 등과 요즘은 그 핸드백 검찰도 있고 그랬던가요? 여검사 사건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일찍 뭐랄까 떴달까 그런 차원에서 감당 못할 그런 문화에 노출되니까 그걸 감당 못하고 결혼 생활도 작품 생활도 실패하지 않았나. 그 당시로서는 첨단이니까 지금 뭐 이 찬반이 엇갈리긴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30대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 아들처럼 좀 80대까지 살지도 못했지만 53세에 죽었던가요? 그렇게 좀 얘기했으면 안 좋겠어요. 그가 그러면 이혼 고백이라든가 인생 고백에서 어떻게 말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일생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한 겁니다. 나에서 나는 16살 때로부터 20년간을 두고 어지간히 남의 입에 오르내렸다. 지금 38살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1934년. 즉 우등 1등 졸업 사건, 고등학교 때 말합니다. M과 연애 사건, 아마 일본에서 최시인과의 말하면 그와의 사별 후 발광한 사건, 다시 K와의 이 김무영 말할 겁니다. 그 다음 결혼 사건,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활약 사건, 황옥 사건, 이거 황옥 경찰인데 일단 그쪽 이야기고 많은 사건은 많았죠. 그 다음에 구미 만유 사건, 이혼 사건, 이혼 고백서 발표 사건, 고소 사건, 이게 최린 고소한 겁니다. 이렇게 별별 것을 다 겪었다. 자기 18살부터 시작해서 약 20년간의 맞아요. 38살에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사건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지금 여성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요란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70 몇 년인가요? 거의 90년 안팎인가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운명이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있다. 그러나 그 운명은 순순히 따르면 따를수록 점점 더 심하게 닥쳐오는 것이다. 강하게 대하면 의외의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운명이다.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운명 다 받아들이면 쓰러진다. 그래서 반발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명과 싸워 이긴 측면도 물론 있고 그때 번뇌와 고뇌가 얼마나 거창했을까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감정이 기복이 심하긴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악마라고 했는데 또 어디서는 모성애를 베풀면 참 행복하다 또 그런 얘기도. 이게 극과 극되는 이야기를 모순되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종교는 취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이혼 안 하려고 그렇게 또 발버둥 치고 이 말이 일관성의 문제라든가 어떤 철학의 기반을 두고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언행이 이렇게 어긋나다 보니까. 근데 말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 10만 양성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조선에서 1만 병 양성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고종 황제를 칭하면 황제가 됩니까? 아니 중국이 그러면은 무릎 꿇고 비냐고요. 얼마나 고종 무능한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민비 명성황후 그 비리는 알아주잖아요. 사실을 들고 일어서면 그들이 이름 붙인 것 내지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혜석도 사실은 말은 그렇게 앞서갔지만 그 시대에 뭔가 열매로 보여주는 진짜 페미니스트로서의 뭔가 그 모범을 보이는 측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페미니스트들도 보면은 뭐 강단 페미니스트, 시민 페미니스트, 정치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를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박원순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자살했을 때. 거기에 그 여성 정치권인가 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여성이 그 여성한테 했을 때
누구 옹호했습니까? 박원순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여성 팔아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커가지고 국회에 들어간 그 뭐 남의원이던가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하니까 얍작편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페미니스트들. 그래서 꼴불견 페미니스트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실제로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혐오를 갖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거기에 있고 당시에도 이렇게 그 뭐랄까 공중에 뜬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질색했을까요? 여자들이 질색했을까요? 나혜석의 얘기에 대해서 이혼 고백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여자들이 더 기겁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안에 화제가 되긴 했지만 남자들도 뭐 붕붕 떴지만 여자들이 질색을 했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왜? 너무 그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걸음씩 가야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반 걸음 앞서 가면서 끌고 가야 선고자가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도 안 보고 그냥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 결혼하는 시대에 야 저기 유럽 가보니까 실험 결혼하더라. 계약 결혼하더라. 연습 결혼하더라. 우리 한번 해보자. 그거 받아들일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조선시대에도 뭐 나혜석 같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만 지금 입장에서 나혜석을 보니까 이해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 여성 입장에서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선구자였는가? 영리한 선구자였는가? 적어도 합리적인 발언을 한 사람인가?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자 같지 않은 여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꼴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하도 나혜석 하면 그냥 거의 일방통행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는 인생이란 차원에서 이렇게 그는 자기 인생도 남편 인생도 자녀 인생도 오빠가 볼 때도 남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아무튼 요즘 추앙을 받는데 그 진면목을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